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주차 강의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차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캐패시터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거는 약자로 MOS 캐패시터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얼 케이스,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이 차이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 모스 캐패시터, 메탈 쪽, 달리 말하면 게이트라고도 하는데, 이쪽에 전압을 가해줬을 때 이 캐패시터 성분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알아봤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MOS 캐패시터 계면에서 캐리어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봤었죠. 그리고 나서 액츄얼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액츄얼 케이스는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같지 않을 때를 뜻한다고 했고요. 이럴 경우에는 아까 아이디얼 케이스에 더해서 플랫밴드라는 개념이 추가적으로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외에 스레스홀드에 대한 개념도 학습을 했습니다. 스레스홀드는 이제 인버전 레이어가 생기기 시작하는 전압 포인트라고 했고, 그래서 이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유도하는지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하고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복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항상 상기를 해야지 새로운 주차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캐패시터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 메탈 물질이 올라가고 인슐레이터, 보통은 SiO2 옥사이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는 서브스트레이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메탈은 게이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압이 이 아래쪽 기판과 위쪽의 메탈 쪽에 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패러럴 플레이트 캐패시터로 이 모스 캐패시터를 모델링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패러럴 플레이트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유전물질이 여기 채워져 있고 각 양쪽에 전극이 있죠. 그래서 그 거리가 D라고 할 때 캐패시턴스 값은 이 전극 사이의 거리 D분의 유전율 입실론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Q는 CV라는 수식이 있고 V는 ED라는 수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특성을 유도를 해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새롭게 배우는 강의 내용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메탈 부분은 예전에는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다가 70년대쯤 들어서 폴리실리콘을 메탈 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다시 메탈 게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텅스텐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오늘 배우게 될 내용에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캐패시터를 다룰 때 이 메탈이 금속이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모스 캐패시터를 학습을 했습니다. 책에서는 지금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다 설명을 했죠. 이 차이점이 있지만 뭐 해석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아이디얼 케이스의 모스 캐패시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이디얼 케이스는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같은 경우라고 있고 이퀴빌리엄 상태에서 페르미 레벨을 항상 컨스탄시 해야 된다고 했죠. 이럴 경우에 밴드 밴딩이 일어나지 않고, 이 말은 차지가 존재하지 않고 일렉트릭 필드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얼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메탈, 즉 게이트 쪽에 전압을 인가했을 때 계면, 옥사이드와 세미컨덕터 계면의 차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었죠. 그래서 첫 번째 살펴봤던 게 게이트 쪽 전압이 음수일 때입니다. 이럴 경우에 페르미 레벨이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미컨덕터의 페르미 레벨보다 메탈의 페르미 레벨이 더 높은 곳으로 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옥사이드와 세미컨덕터 계면에서
밴드 밴딩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페르미 레벨을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올렸으니까 이 밴드 밴딩 위쪽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농도를 살펴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농도 구하는 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대적으로 계면에서 먼 부분의 홀의 농도는 EI-EF의 값을 가지고 농도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계면 사이에 오면 이 밴드 밴딩된 점도, 즉 EI와 EF 사이의 차이를 가지고 농도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는 지금 보면 NA라고 되어 있죠. 억셉터 이온 농도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Q 파이 S 나누기 KT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 S가 여기 밴딩된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계면에서 홀의 농도가 더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홀이 계면 쪽에 축적됐다고 해서 이걸 어큐뮬레이션 현상이라고 하고, 실제 차지를 살펴봐도 계면 쪽에 이렇게 플러스의 홀들이 모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Q에 해당하는 차지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차지 뉴트럴리티를 만족하기 위해서 메탈 쪽에 음수의 캐리어들이 모이게 되죠. 마이너스 Q. 이때 이 면적은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차지 뉴트럴리티를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학생 한 명이 이 면적 관련해서 질문을 해줬는데 그건 뒤에 슬라이드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메탈에 생기는 차지량과 세마이컨덕터에 생기는 차지량은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게이트 쪽 천압을 플러스로 높여줍니다. 이럴 경우에 페르미 레벨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메탈의 워크 펑션, 메탈의 페르미 레벨이 세미컨덕터 페르미 레벨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EI와 EFS 차이가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죠. 이 얘기는 캐리어들이 디플리티드 됐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디플리션 현상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계면 근처에 WDP라는 공핍 영역이 생기게 되고요. 공핍 영역은 밴드 밴딩이 일어나는 위치를 경계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때 차지량은 Q, NA 곱하기 WDP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억셉터 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그리고 차지 뉴트럴리티를 만족하기 위해서 플러스의 전하들이 메탈과 옥사이드 경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면적과 이 면적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게이트 쪽 전압을 매우 높게 만들어주면 지금 페르미 레벨이 메탈의 페르미 레벨이 더 아래로 내려가죠. 그렇게 되고 EI가 EF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반대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계면 상태에서 뭐가 많이 존재할까요? 바로 전자가 많이 존재를 하죠. 왜냐하면 EI가 EF보다 더 아래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인버전 됐다고 해서 인버전 현상이라고 하고, 계면에서 이렇게 일렉트론이 모인 인버전 레이어가 존재를 하고, 아까 공핍 영역, 억셉터 이온들이 존재하는 영역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지량 합한 것과 이쪽 메탈 쪽 차지량의 합은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호는 반대면서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액츄얼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죠. 액츄얼 케이스는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마이컨덕터 워크 펑션이 같지 않을 때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메탈의 워크 펑션이 세마이컨덕터 워크 펑션보다 작을 때를 한번 알아봤었고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퀴리엄 상태에서 페르미 레벨이 차이가 나니까 밴드 밴딩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퀴리엄 상태, 즉 게이트 쪽 전압에 아무것도 인가하지 않아도 워크 펑션의 차이 때문에 지금 밴드 밴딩이 이렇게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죠. 이때 메탈의 워크 펑션이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보다 작기 때문에
당연히 메탈 쪽 페르미 레벨이 세미컨덕터 페르미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밴드 밴딩이 생기는 거고, 이 농도를 잘 살펴보면 지금 홀의 농도가 계면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죠. 그 얘기는 디플리티드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살짝 공피 병역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는 억셉터 아이온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메탈 쪽에 이에 상응하는 차지량이 위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세미컨덕터에는 음의 차지가 존재를 하니까 메탈 쪽에는 양의 차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밴드를 뒤집어주면 우리가 포텐셜을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마찬가지로 공피병력 W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학생이 문의가 준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차지를 그렸으니까 이 차지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메탈 쪽 차지를 화살표로 표시를 했는데, 이거를 면적으로 나타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면적으로 나타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화살표로 나타낸 이유는 여기 그림을 지금 그리다 보니까 너무 작게 그려야 돼서 화살표로 표시를 한 건데,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이쪽 세미컨덕터 쪽에 있는 차지량과 메탈 쪽에 있는 차지량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부호는 반대고 양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나타내고 싶다면 면적으로 확대해서 나타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화살표로 나타내는 이유는 여기서 지금 면적을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화살표로 그려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주 강의 설명을 할 때 또 이게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부연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의 줬던 게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잘못 그려서 메탈 워크 펑션과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을 여기에다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잠시만요. 자, 메탈 워크 펑션과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을 제가 이렇게 아마 표시를 이 계면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워크 펑션의 정의가 그 백큐ම් 레벨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메탈의 워크 펑션은 여기 어떤 백큐ම් 레벨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백큐ම් 레벨도 이렇게 밴드 밴딩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이렇게 위치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세미컨덕터 쪽에서 궁금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일렉트론 어피니티 기준을 어디로 잡게 되냐가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백큐ම් 레벨에서 이쪽 컨덕션 밴드 레벨을 기준으로 하냐, 아니면 이쪽 계면 사이에 백큐ම් 레벨에서 컨덕션 밴드를 기준으로 하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백큐음의 레벨이 아까 말했듯이 밴딩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잡아도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읽을 때는 여기 계면 쪽 컨덕션 밴드를 기준으로 백큐음 레벨과의 거리가 4.05라고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옥사이드를 기준으로 둘 다 표현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 값을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퀴리bri엄 상태에 더해서 이제 플랫 밴드라는 걸 배웠었죠. 자, 아까 아이디얼 케이스에는 밴딩이 없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떠한 전압도 인가하지 않아도 됐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이퀴리bri엄 상태에서 메탈 워크 펑션과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이 차이가 나서 밴드 밴딩이 일어나죠. 그래서 플랫 밴드라는 거는 이 밴드 밴딩을 원래대로 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전압이라고 보면 되고, 그 크기는 메탈의 워크 펑션 빼기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만큼 게이트에 전압을 인가해준다. 그러면 지금 밴드가 이렇게 펴진 걸 알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차지가 존재하지 않고 당연히 포텐셜 드랍도 변화가 없고 일렉트릭 필드도 생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어큐뮬레이션 상태는 게이트 전압이 페르미 레벨 전압보다 훨씬 작을 때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밴드 밴딩이 이렇게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음의 전압을 가해준 경우라고 보면 되죠. 이 경우는 아이디얼 케이스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화살표로 표시했는데 아까 아이디얼 케이스에는 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죠. 이걸 면적으로 표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굉장히 좁은 좁은 폭을 가지겠죠. 면적으로 그리고 싶다면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편하게 하려고 화살표로 그린 거고요. 그리고 포텐셜은 당연히 이 에너지 밴드를 뒤집어 주면 되죠. 대신에 이쪽 경계와 이쪽 경계에 포텐셜의 연속성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서 붙여주게 되면 포텐셜이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리션은 페르미 레벨보다 전압이 크고 VTH라는 문턱적으로보다 전압이 작을 경우에 나타난다고 했고요. 여기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똑같이 억셉트 이온이 이렇게 세미컨덕터와 옥사이드 계면에 존재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양전하의 차지가 메탈 쪽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에너지 밴드를 X축을 기준으로 뒤집어서 그려주면 포텐셜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VTH 전압보다 더 큰 게이트 전압을 걸어주면 인버전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페르미 레벨이 지금 세미컨덕터보다 더 아래쪽으로 가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 계면에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보다 더 낮은 위치에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홀의 농도가 많지만 이쪽은 전자의 농도가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의 농도가 이 경계에서 생겼기 때문에 인버전이라고 한다고 했고 여기에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차지가 있고요. 그리고 디플리션 영역에도 차지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지 합에 상응하는 양전하가 이쪽 메탈 쪽에 존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를 뒤집으면 포텐셜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문턱 전압, 영어로 하면 스레스홀드 볼테이지죠. 이 스레스홀드 볼테이지가 생기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건이 스트롱 인버전이 일어나는 조건이라고 했고요. 이걸 위해서는 밴드 밴딩, 즉 에너지 밴드의 밴드 밴딩이죠. 이 지금 EI를 기준으로 표시를 해놨죠. 이 밴드 밴딩인 파이 S가 2파이 F만큼 됐을 때를 문턱 전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파이 F는 지금 계면에서 굉장히 먼 영역에서 EI와 EF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차이의 2배에 해당되는 전압 또는 에너지 밴드 밴딩이 표면에서, 즉 계면에서 일어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쪽에 지금 이쪽에 있는 홀 양만큼 2배 반대로 이제 일렉트론의 농도가 나타났을 때 인버전이 생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식적으로는 2 곱하기 Q분의 KTln ni 분의 na가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 식을 살펴봤을 때 아까 말했듯이 여기 생기는 홀의 농도 그리고 여기에 생기는 전자의 농도가 같아지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계면에서 전자의 농도와 계면에서 먼 곳에서의 홀의 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레스홀드 볼테이지가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봤었죠. 그래서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는 플랫밴드 전압 더하기 옥사이드에 나타나는 전압 강화 더하기 아까 옥사이드와 세미컨덕터 계면에서 인버전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전압의 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플랫밴드는 기본적으로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 때문에 나타나는 밴드 밴딩을 없애주기 위해 필요한 전압이라고 했고 이렇게 되면 밴드가 플랫해지고 차지도 없고 일렉트릭 필드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플랫밴드
전압은 메탈의 워크 펑션 빼기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파이F는 아까 앞에서 수식적으로 설명을 했죠. 이 표면 전하, 즉 옥사이드와 세미컨덕터 표면 전하차가 2파이F가 되면 여기 계면에서 먼 곳에서의 홀의 농도 그리고 계면에서의 전자의 농도가 서로 같아지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옥사이드에 걸리는 포텐셜 드랍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 옥사이드 캐패시턴스 분의 Q 디플리션, 그러니까 디플리션 영역에서 생기는 차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피 병역에서 생기는 억셉터 이온에 의한 전하가 있겠죠. 이 전하에 의해서 이 옥사이드 캐패시터가 존재하는데 Q는 CV 수식에 의해서 포텐셜 드랍이 생기는 걸 표현을 한 거죠.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이유는 그 게이트 전압은 게이트의 인가가 되죠. 하지만 이 옥사이드에 걸리는 전압은 이 기판에 있는 전하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준 거고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준 겁니다. 기판에 있는 전하가 영향을 미쳐서 포텐셜 드랍이 나타나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거고요. 그래서 디플리션 차지량은 이렇게 수식적으로 표현이 되죠. Q는 이제 일렉트리컬 차지고 NA는 도핑 농도, 그리고 요거는 공핍 영역의 폭이죠. 이때 맥시멈 값을 넣어주면 옥사이드에 걸리는 포텐셜 드랍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롱 인버전 영역에서요. 이때 설페이스에 나타나는 전압 차,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2파이F라고 했기 때문에 이 2파이F를 활용을 해서 디플리션 위스 수식을 계산하는 수식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COX분의 루트 QNA 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실리콘 곱하기 2파이F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은 이렇게 수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턱 전압 수식을 활용해서 서브스트레이트 도핑 콘센트레이션과 옥사이드의 두께가 변했을 때 VTH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봤죠. 지금 아래쪽에 문턱 전압과 관련된 수식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 지금 보면 X축이 서브스트레이트 도핑 콘센트레이션이고요. 각각 왼쪽은 P 기판일 때 문턱 전압, 오른쪽은 N 기판일 때 문턱 전압입니다. 여기서 보면 서브스트레이트의 도핑 콘센트레이션이 변하게 되면 여기 NA 값들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기판이 N타입이다. 그러면 ND가 되겠죠. 그리고 이 NA와 ND가 변하면 당연히 파이F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핑 농도가 증가했을 때 B타입 기판의 경우에는 문턱 전압이 지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N타입 기판의 경우에는 도핑 농도가 증가할수록 문턱 전압이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음의 방향으로 더 커지는 거죠.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걸 살펴봤고, 그 다음에 옥사이드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졌을 때 문턱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봤죠. 지금 옥사이드 두께가 두꺼워지면 같은 농도일 때를 기준으로 보면 P타입 기판일 경우에는 지금 문턱 전압이 증가를 하죠. 자, 증가하는 이유는 이 COX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COX는 옥사이드 두께 분의 입실론 OX 입실론 제로죠. 여기서 옥사이드 두께가 증가하면 COX 값이 감소를 하고요. 당연히 VTH가 증가를 하겠죠. 반대로 N타입 기판일 때는 이 옥사이드 두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문턱 전압이
음의 방향으로 더 커집니다. 즉 전체적으로는 감소를 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N타입 기판의 경우에는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변화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학습한 내용이고요.